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최근 급락세를 나타냈던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6% 오른 16,367.88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0.19% 상승한 4,234.27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44% 상승한 1,865.62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미국의 3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82.3을 기록해 전문가들의 예상치 78.5를 웃돌았습니다. 2월 기록은 78.1에서 78.3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가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연일 44만 건으로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44만 5천 건을 밑도는 수치이자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대표적인 매파인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찰스 플로셔 총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2016년 말까지 4%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플로셔 총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준금리가 2015년 말에는 3%, 2016년에는 4%를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 시기 예상은 큰 의미가 없다며 경제지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기업 실적의 개선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확산에 힘입어서 반등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1.3% 상승했고 프랑스 증시도 1.59% 올랐습니다. 독일 증시도 1.63%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기업 신뢰지수가 5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3월 기업 신뢰지수가 110.7로 2011년 7월 이후 고점이었던 전달의 111.3에서 하락한 수치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독일 기업이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혼조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소비자 기대지수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에 주택지표는 부진했습니다. 주택지표 발표 후에 증시가 한때 상승폭이 둔화되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한편 찰스 플로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옐런 의장의 금리에 관한 6개월 발언이 실수가 아니었다고 강조하면서 금리가 2015년 말에는 3%, 또 2016년 말에는 4%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와 동떨어진 이야기로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금리 논란이 시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마감된 뉴욕 증시 살펴보시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먼저 전일 큰 폭으로 하락했던 나스닥 지수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0.19% 상승한 4,234.27을 나타냈고 다우지수도 0.56% 올랐습니다. 16,367.88, S&P 500 지수도 0.44%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증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가장 큰 폭으로 독일 증시가 올랐습니다. 1.63% 상승했고 프랑스 증시도 1.59%, 영국 증시도 1.3% 상승을 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양 증시 모두 하락 장세를 보였는데요. 월 말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뉴욕 증시 상승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 26일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세한 이슈와 또 외신 소식 살펴보시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의 주택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2월 신규 주택 판매가 마이너스 3.3% 줄어들었고 또 44만 건으로 5개월 내 최저치를 보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선행지표격인 컨퍼런스 보드 네. 소비자 신뢰 지수는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주택 지표는 다소 이제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지표 내용으로는 선행지표의 시장 분위기들이 조금은 안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택 지표 지난주에도 주택 착공과 허가 건수 좀 엇갈렸는데요. 이번에 나온 신규 주택 판매도 전월 대비해서는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낙차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도 자료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신규 주택 판매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44만 채로 발표가 됐고요. 계절적인 요인을 이제 반영한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3.3% 떨어진 수치인데요. 예상치는 44만 5천 채 정도였습니다만 44만 채로 나왔고요. 1월 수치는 45만 5천 채였습니다. 이보다 조금 떨어진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보시기에 숫자가 좀 적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2월 수치입니다. 44만 채. 북동부 지역이 2만 3천 채. 남부가 가장 많은데요. 25만 5천 채. 서부는 9만 5천 채. 전체적으로 보면 44만 채를 현재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치를 보면 북동부 지역이 좀 저조했습니다. 32.4%나 떨어졌고요. 그렇지만 중서부는 36.7%로 오히려 1월보다 2월 수치가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여타 지역에서는 서부 지역이 15.9%가 떨어졌는데요. 수치가 워낙 이제 등락폭이 좀 크기 때문에 유의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전체 수치를 좀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그 수치상으로 나타난 점에서 저희가 이제 유의점을 살핀다면 역시 북동부의 혹한 때문에 북동부 지역의 신규 주택 구매가 32.4% 줄어든 수치 역시 소비자들이 주택 구입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좋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그 주택 가격의 구간별로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완성된 그 분양이 완료된 주택과 현재 건설 중인 주택 이런 부분까지 현재 쭉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 좋은 부분은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수치상으로 나타난 그래프의 변동폭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3년에서 2014년까지니까요. 이 정도 현재 구간에서 48만 채하고 밑으로는 40만 채 밑에서는 다시 반등을 하는 이런 좁은 그 레인지 안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이 발표된 내용 중에 그 케이스 실러 지수가 있었는데요. 케이스 실러 지수는 그 전월보다 0.8%가 신장세가 나왔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3.2%가 올라섰습니다. 이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개 대도시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3.2%가 상승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S&P 다우존스 인다이스 해가지고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현재 보시는 그래프 중에 두드러지게 진한색 음영으로 표시된 것이 20대 대도시의 가격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10개 도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0개 도시 가격지수 변동
수치의 움직임과 20개 대도시의 가격 변동 수치의 움직임이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큰 변동은 지역별로 편차가 지금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그 지역별로 주택 가격의 변동 수치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많이 오른 부분이 라스베가스가 전월 대비 1.1%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 많이 오른 부분은 마이애미 지역이 전월보다 0.7%가 올랐고요. 지난번 그 디트로이트는 그 자동차 중심지였지만 그 주 정부가 파산에 이르는 등 좀 좋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0.7% 내려갔고요. 이 밖에 다른 지역들도 낙폭은 있었지만 시카고 지역이 1.2%로 낙폭이 좀 컸다는 점, 이런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의 상승세는 그 현재 큰 변동 수치 없이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고, 향후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모기지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소비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부분을 다소 늦출 것인가, 아니면 이를 좀 더 앞당길 것인가, 이런 부분이 변수라고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택 지표는 부진했던 반면에 3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에 큰 힘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혹한 움직임,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잔여 여진이 남아 있지만, 3월 이제 지나가죠. 4월이나 이제 6월 2분기 때 수치로 보면 정상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궤적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 심리 지표, 그 다음에 설문조사, 이런 부분이 신뢰지수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지 언론의 언론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켓와치가 진단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Consumer Confidence Highest in More than 6 years 이렇게 썼습니다. 6년 내에 가장 좋은 수치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래프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 지표를 많이 하시는 분은 이런 트렌드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현재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저점은 높여가고 고점은 조금씩 현재 상승 추세에 조금 힘이 딸리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지난해와 올해 들어서는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심리지수는 향후 6개월 이후에 경기 변동에 대한 심리와 소비자들의 신뢰 태도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그런 수치로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82.3이고요. 1월 대비해서는 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78.4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이보다도 많은 수치가 올랐습니다. 세부 지표로 보면 주택 구입과 차량 구매 계획은 다소 미뤘지만 가재용품과 쇼핑에 대한 현재의 관심도와 이를 더 증가시키겠다라고 답한 설문 조사 대상자들이 많게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비즈니스 컨디션, 현재의 기업 영업 상태와 그 다음에 여러 6개월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18.1%가 향후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이것은 2월 17.3%가 증가할 것으로 본 수치보다는 조금 더 설문조사들이 긍정적인 화답을 많이 했다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습니다만 주택 지표는 현재로서는 등락이 엇갈렸기 때문에 보합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수를 좀 견인하는데 톡톡히 제목을 다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컸던 이슈는 찰스 플로셔 필라델피아 연은총재가 기준금리가 2015년 말에는 3%, 또 2016년 말에는 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장에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그렇습니다. 매파 분위기네요. 이 뉴욕 증시가 어떻게 잘 버틸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매파들은 이제 옐런 의장이
초보 의장임을 인식을 했고 예. 그다음에 지금 말실수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하죠. 그렇지만 대강의 그림과 시장과의 소통에 여지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6개월 정도로 콕 집어서 수치를 말한 것은 다소 좀 조금은 네. 시장이 바라보는 식견하고는 너무나 많은 패를 좀 먼저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찰스 플러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미 경제 채널 CNBC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2015년 말에 금리가 4%, 2015년 말에 금리가 3%, 2016년 말에는 4%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매파 진영으로서는 가장 강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금리가 오르는 거는 그만큼 이제 미 경제가 좋아지는 추세에 따라서 시장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매파 진영에서는 이 옐런 의장이 중도파나 비둘기파가 아니라 이번 3월 FOMC 때 비교적 매파 진영을 좀 응원할 수 있는 이런 그 내용들을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작심하고 플러스 총재가 이런 부분을 좀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나 보겠습니다. 플러스 총재는 올해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달라스의 리차드 피셔 총재와 발을 맞추면서 이 6개월 발언도 실수가 아니다 이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비둘기파의 진영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총재의 이런 그 두둔 발언 6개월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 현재의 통화 기조는 경기 부양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금리 인상 시점은 2015년 말쯤으로 본다라고 했는데요. 이 플러스 총재는 6개월 정도 테이퍼링 끝나고 6개월이면 내년 봄이나 여름 정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시장이 너무 이런 부분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시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뉴욕 증시가 이 금리 문제 출구 전략의 가장 큰 단초가 되는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매파 진영들의 그 발언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튀어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한 6개월 발언을 이미 내뱉었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뉴욕 증시가 이를 잘 피해가면서 경제 지표가 잘 나와줘야 현재 급락이라든지 IT의 버블 문제 이런 부분을 좀 비껴갈 수가 있을 텐데요. 뉴욕 증시가 잘 버텨줘야 글로벌 증시에도 큰 보탬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잘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장쑤성과 또 산둥성 지역의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금융당국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짤막하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살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제가 새벽에 신화통신이나 주요 중국 현지 언론을 그 커버를 들어가서 좀 봤는데요. 거의 보도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출 지표나 이런 부분이 좀 지표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으면 대만이나 한국의 수출과 비교 분석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좀 겉으로 공표되기 어려운 부분은 좀 감추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 언론의 시각과 현지의 그림까지 현재 들어와 있는데요. 이 중국의 투자를 많이 현재 가져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은 로이터의 화면인데요. 여기 두 장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위쪽에 그 표시된 부분이 은행의 그 로고가 찍힌 부분이고요.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은행에 현재 예금자들이 몰려가서 예금 인출을 하고자 하는데요. 은행의 사무실이 적기 때문에 밖에서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은행명이 나와 있죠. 그 정수성 지구에 있는 세양 지방상업은행이 여기에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금 인출이 이렇게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 당국이 현재 조사 중에 있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살펴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온 부분은 장쑤성의 세양 지방상업은행하고
그다음에 산둥성에 소재하고 있는 황하이 지방상업은행의 예금 인출 상태, 뱅크런 조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금 인출자들이 많이 몰려가는 부분은 이 은행들이 중앙정부와는 좀 동떨어지고 중앙정부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방은행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지방은행은 지방정부와의 지방채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방정부의 그 재정이 부실화가 되면 이런 은행들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제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은 예금자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20만 달러 이하는 모두 전액 보장을 해주고요. 유로존은 10만 유로 이하는 전액 예금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계좌 5천만 원 이하는 전액 그 보전을 해주는데요. 중국은 은행이 파산한 경력이나 역사적인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아직까지 법률로 법제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감독당국은 이를 빨리 법제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 이것이 법제화되는지, 1인당 예금 보호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금자들이 은행에 몰려가서 예금을 인출하는 부분은 그만큼 현재 인민은행의 긴축 기조에 따라서 예금자들이 불안한 심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차우리솔라와 하나의 철강업체, 그 다음에 일부 건설업체가 현재 4억 달러 정도의 그 디폴트 우려가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구제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재 중국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금자의 동요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영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7%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는 4년 내 최저치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떨어졌는데요. 네. 이번 1월 수치가 떨어진 것은 가솔린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주택 가격은 계속적으로 현재 꾸준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2월 수치부터는 다시 현재 영란은행의 그 인플레이션 목표치 2% 정도를 다시 근접하는 흐름으로 나올 것으로 현재 언론의 분위기라고 보겠습니다. BBC의 보도 내용인데요. 보시면 그 이번 1월에 현재 2월 수치인데요. 2월 수치가 여기 1.7로 나온 부분은 이제 전년 동월 대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월 대비로는 0.5%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상승 수치로 보면 4년 내 최저치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 가솔린 가격의 하락으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진 부분을 현재 가솔린의 그 차량에 넣는 현재 통로를 비춰줌으로써 이런 부분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이번에 발표된 영국의 주택가격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1월에 주택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6.8%가 올랐습니다. 아직까지는 6%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연간 기준으로 그 웨일스 지역은 6.9%가 올랐고 스코틀랜드 지역은 1.4%, 노던 아일랜드 지역은 2.7%가 올랐고 영국 전체로 보면 7.1%가 올랐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가격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꺾이지 않는 한 1% 후반대와 2% 초반대의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물가가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영국 자체적으로는 특히 이제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담을 많이 느끼는 저소득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는 다소 위안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와 외신 소식을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에 영향 미칠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제조업 부진과 또 중국의 제조업 부진까지 겹치면서 미국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페이스북이 고평가됐다는 소식에 네이버가 어제 5%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로 540선이 무너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네. 사실 어제 시장 하락 마감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끝났는데 이 중국과 미국의 PMI 지수가 공교롭게도 양시장 G2 국가 모두 좋지 않게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도 시장의 기대치보다 그리고 전월치보다 또 별로 좋지 않게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전일이죠. HBC 중국 PMI 지수,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또 최저치를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PMI 지수가 발표가 됐을 때는 이제는 제조업 지수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철강이라든지 조선, 화학주들 어제 시장 역시도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일단 미국까지 별로 지표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이 지표들이 과연 이제 양적 완화가 미국에서도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까지 내년 3월 정도 금리 인상의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표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이 테이퍼링의 통화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 부분도 시장의 좀 관심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장에서 네이버가 5% 이상의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페이스북이 고평가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SNS 이 회사들이라는 게 사실 어떤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주식이 고평가 논란이 되냐 아니면 적정 가격을 받고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성장 종목들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척도가 이전까지 없었던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 SNS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잣대를 대야 된다라는 또 하나의 논리가 있고 또 반대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돈은 얼마 못 버는데 밸류에이션은 한 30배, 40배까지 평가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양쪽의 극단의 논리들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약간 또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갔다가 또 반대의 경우에는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그저께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4% 이상 급락을 했고 그 영향으로 네이버도 80만 원이 무너지면서 5%가량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결국 네이버가 우리나라 이제 그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4위, 5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네이버의 어떤 시장의 분위기, 네이버가 어떤 식으로 또 시장에서 평가를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또 주가의 평가들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어제 네이버의 급락 한 번쯤 살펴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550도 바라봤던 코스닥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로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540선이 무너졌더라고요. 네. 어제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500 거의 90억 가까이 나왔고 외국인도 100 거의 60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과 외국인 거의 750억 정도 수준의 매도가 나왔는데 일단 어제 시장에서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카지노주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닥 분위기가 계속 좋은 분위기로 마냥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기간을 필두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일단 최근에 또 흐름들을 보면 또 550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또
한번 맞고 다시 540선도 깨지는 뭐 이런 모습 하루 이틀 사이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 변동성의 흐름 자체가 한 번쯤 뭐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이거는 아직까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조금 뭐 주식을 코스닥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물려있는 분들은 한 번쯤 위 방향으로 튈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든지 뭐 이번 주에 충분히 여러 가지 시장의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위로 튈 때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다 본다면 한 뭐 이번 주말까지는 한 번쯤 기다려보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금리 인상 발언이 있었지만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중국 관련 소재 기업들도 업종들이 특히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흐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예. 결국 이 PMI 지수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이 이슈는 결국 경기 부양을 중국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시장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냐, 여기에 시장은 좀 초점을 맞춘 것 같고, 그런 이슈로 인해서 화학과 철강, 그리고 뭐 건설, 뭐 조선, 뭐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바닥권이었는데 다행히 정확히 바닥권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약간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빼면서 좀 비정상적으로 좀 과도하게 이 화학조선들을 올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의 상승 분위기 좀 더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사실 좀 불안한 움직임입니다. 일단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뭐 지수 때도 그렇고 종목별로도 고점 부근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발현되는 시기다라고 본다면 결국 어제 시장에서도 기관들 위주로 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고, 이렇게 그 고가권에서 좀 깊은 눌림목이 나올 때 과연 바닥이 어딘지까지도 확인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지수는 뭐 이 540 뭐 큰 폭의 하락이 없을지라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또 차익 실현이 나와서 뭐 고점 대비 뭐 20% 30% 이렇게 빠지면 개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뭐 바닥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한 뭐 고점에서 뭐 한 15% 정도 빠졌다는 논리로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가야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심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바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 또 테마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정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던 풍력 관련주들, 이런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 업종 내에서도 이 종목별 차별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예전에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을 때는, 그리고 테마주의 수급들이 상당히 쏠릴 때는 그 테마에 엮였다라는 이유만으로 뭐 종목별 가리지 않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이제는 그 회사가 진짜 돈을 버는 회사냐, 이 테마와 같이 물려도 되는 업종이냐라는 판단으로 업종 내 종목별 차별화가 심하다는 점, 그런 부분들 염두를 하시면서 테마 관련 종목들도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바닥을 확인해보고 또 정부 수혜주에서도 종목별로 골라내서 투자해보자는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정승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라운드 1, 레디,
찰스 플로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위원회 총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는 2016년 말까지 4%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옐런 의장의 6개월 발언이 실수가 아니었다 이런 코멘트까지 했었고 이번 발언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궁금한데요. 제가 볼 때 시장에 영향은 안 미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전혀 안 미칠 거고요. 예. 어저께 이제 CNBC에 이제 나왔죠. 그 나와서 대화하는 중에 2016년도에 기준금리 3%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서, 경정하겠다. 2015년도 3%, 2016년도 4%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 연준 총재 중에서 그 폴 볼커라는 연준 총재가 있을 때는 금리를 순식간에 올려버려가지고 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문제죠. 근데 왜 갑자기 2016년까지, 2015년까지 뭐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옐런이 발언한 후에 갑자기 수치를 올리고 일부 연준위원들은 금리 인상 힘들다 하고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어요. 거기서 얻은 결론은 연준이 항상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 정확한 답을 주지 않으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연준의 어떤 생각을 여러 다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해서 시나리오를 짜게 해주는 그런 상황을 많이 연출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행보를 보이지 않게 하면서 자기들의 결정을 가져가는 게 특징이었는데 옐런이 그 처음 FOMC 회의를 주재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실수를 아주 너무 크게 하면서 내년도까지의 경제 플랜을 다 얘기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하던 어떤 그 안개치기가 완전히 안개가 걷어진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엎질러진 물로 본다면 주워 담아야 돼요. 주워 담으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연준 의원들이 자기 성향대로 물타기를 하는 거다.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했죠. 자넷 옐런이 한 얘기는 민간 단체들도 하는 얘기를 인용한 것이다. 존 윌리엄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는 대차대조표를 내놓으면서 절대 금리 인상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차대조표상으로 손실이 너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는 들고 있어도 그냥 들고 있어도 손실이 5% 날 수 있다라는 통계가 5% 미만이다라고 본다면 금리 인상 굳이 할 이유가 없다. 어저께는 찰스 플러스 나와서 하는 말이 뜬금없이 3% 4%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매파는 강하게 그 다음에 비둘기파는 조금 약하게 하면서 중간점에 자넷 옐런의 의견을 갖다 놓아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자넷 옐런이 얘기한 게 맞았구나. 맞았는데 이것을 다 보여주게 되면 시장에 문제가 되니까 각자 의견을 필요로 해서 자넷 옐런의 실수를 이렇게 물타기로 만회하려고 했던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3% 4%가 되면 시장이 충격이 엄청납니다. 이 충격이 그냥 끝나질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한편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얼마나 경제 성장이 회복을 자신하면 어떻게 3% 4%가 저렇게 쉽게 나올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죠. 3% 4% 한번 계산해 보면요. 2015년도 6월부터 한다 그랬을 때 3%가 되려면 3%가 되려면 2.75를 올려야 됩니다. 그럼 매 FOMC마다 0.5% 이상씩 올려야 되는 거예요. 0.5%, 0.75 정도씩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4%. 그럼 그 이듬부터는 매 회기마다 0.25 정도씩은 올려야 된다는데 이게 수치상 계산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의도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것은 옐런을 보호하기 위한 또 자기들의 어떤 연준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연준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자넷 옐런의 그 언급은. 왜냐하면 내년도까지는 다 확인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립 서비스였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맞지 않겠냐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수치가 하나의 페이크라면 뉴욕 증시 불확실성이 거쳐지면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연준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가 안 올라갑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뭐냐? 어차피 정해졌기 때문에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 인플레이션이 좋아지면 주가는 하락할 것이죠. 왜? 테이퍼링도 빨라지고 금리 인상 시점 다가올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2%가 되면은 안 되면은 금리 인상을 바로 안 하고 2% 이상 되면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자네들이 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 지표가 좋아지면 주가는 하락할 것이고요. 다른 지표가 좋아지면 무조건 주가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표 쪽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불확실성의 제거 뭐 이런 건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지표에 주목해보자는 코멘트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금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약세를 면치 못했던 금값이 올해는 대폭 상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올해 금값 강세를 예상하면서 지금이 바로 금을 살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금값이 올해 한 15%가량 오를 것이라면서 온스당 $1,500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사님 생각 어떠신지요? 금값은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네. 그건 거의 맞을 겁니다. 저는 여기 금비 1,100불대 후반일 때 계속 여기 매수가 맞다고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거나 테이퍼링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위험자산은 안전자산 선호가 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버블이 전 남아있다고 보는데 버블이 나게 되면 주가가 버블이 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안전자산에 대한 해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험자산에 대한 해지를 안전자산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핵심은 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금값은 지금 시장 전체 상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악재가 없는 게 금의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다음 당연히 금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지금 금이 약세 끝나고 지금 살 때다 이런 얘기의 이제 기본 토대는 뭐냐면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이평선상으로 150일선의 지지력 테스트에 성공을 했다. 그걸 딛고 올라서기 때문에 적어도 15%는 더 올라오기 때문에 1,500불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도 뭐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돼 있다. 이제 이것이 이제 1,500불, 그들이 제시하는 건 1,500불이냐. 저처럼 박스권을 돌파 1,600불을 넘어갈 거냐에 대한 싸움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보다 내년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금값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금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키울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금시장을 열었죠.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잘 들어왔다. 물론 이것이 이제 활성화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금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회가 온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갈수록 내년에 금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3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최근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사회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 성장을 부양하는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정, 주택, 외환 정책 총 동원하면서 이제 부양 노력을 하고 있는데 2분기에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경기 부양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거지만, 그러면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야 하는데 왜 RP를 통해서 다시 유동성 회수를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근데 영RP는 일단 논외로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춘절에 많이 풀었던 것도 걷어들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유동성이 들어갔을 경우 그걸 다시 회수하는 과정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뭐냐면 재정정책과 이 통화정책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재정정책에서는 사실은 결국은 이 인프라 스트럭처, 결국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것을 진행하고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재정정책은 벌써 올해 2달 동안 26%, 전년비 26%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죠. 지출을 그렇게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환율을 완화책을 써가지고 수출 기업을 살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RP에 대한 부분은
매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거로 보지 말고 그거로 인해서 뭐 긴축을 한다 이런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논외로 보시고 이 외환과 어떤 주택이라든가 이런 또 부동산에서도 이 거래소에서 A 시장에서 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끔 해줬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 부양 기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양념을 뿌려줘야 되는 맛을 이제 간을 완전히 배야 되는데 그 간을 내려면 이제 이 지준율 인하라든가 기준금리 인하가 하나 나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중국은 이 경기 부양 기조가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그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을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은 결국 중국 시장이 지금 목표 성장률을 가지고 7.5%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반증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경기 부양 기조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2분기에 아마 2분기 초에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중국에 대한 어떤 부양 기조나 우리나라의 시장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부양 기조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에 따른 국내의 또 경제 전망까지 또 한번 밝게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26일 굿모닝 대박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